네, 여야는 모레 본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을 두고 이견이 여전해서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약속한 4차 추경안 처리 시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주말 동안 예결위 소위를 열어서 이것도 심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견이 있는 쟁점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견이 아무래도 통신비 2만 원 지급 그리고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바지 쟁점으로 부상이 됐는데요. 네. 결국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잘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 문제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적시성이 꼭 반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코로나19 국난 위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꼭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22일 날 이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굉장히 좀 막바지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좀 양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신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을 한 건데 이걸 백지화한다?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대상이 4,600만 명이고 그리고 예산이 한 9,300억 정도 되니까 그 대상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속도가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선별할 거냐. 그 기준 문제가 굉장히 애매해서 그쵸. 막바지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분량이 2,950만 명 분밖에 안 되니까 전 국민은 할 수가 없고 이미 이제 3차 추경에서 1,900만 명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050만 명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전체는 못하고 한 300만 명분은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에서 여야가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하면은 절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니 통신비 문제는 좀 일전에 이게 너무 가당찮은 그런 아이디어다 이렇게 되어서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제 통신비는 요즘 분위기가 이거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통신비는 1인당 2만 원이에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합해서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기준도 불명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 진작 효과, 승수 효과라 하죠.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1조 원이 그냥 통신회사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은 여당에서 좀 흔쾌히 포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 예컨대 형평성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택시 기사, 개인 택시 또 법인 택시 이런 차이도 있고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단란주점은 주고 유흥주점은 또 안 주고 이런 문제가 돌봄비 문제도 초등학생 미만을 할 것인지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야가 합의될 수 있다. 물론 22일 안에 반드시 처리 안 될 수도 있지만 추석 전에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저는 합의 도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비 지급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 예산을 그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그렇죠. 배분을 하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요.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별 지원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왜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제 보편적 지원에서 전 국민, 전 가구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피해를 입은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주자라고 해서 선별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 관련해서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이제 위정자 입장에서는 특히 정부 여권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좀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작은 정성이라도 좀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1인당 2만 원 정도.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절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고 그게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게 지금 2만 원 정도 하면은 통신비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아주 이제 영세 인민들은 이게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8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게 푼돈이라고 마구 폄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여야가 좀 절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최후까지도 이런 쟁점들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석 전에 지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단독으로 좀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임대차 보호 3법 같은 경우도 단독 처리를 했거든요.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거대 여당의 독주다. 라는 이제 그런 상당히 비난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렇게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걸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무작정 외면만 할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정부 여당이 뭐 하느냐,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과연 민생을 돌보느냐, 책임 정당으로서 모습이 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질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일방 처리를 안 한다라고는 단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크게 선택지로 보면 한 3가지가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게 합의 처리,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단독 처리.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추석 후 처리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야당도 그러면 야당은 발목 잡는 정당이냐,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이냐 이런 상당한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정말 국난에 여야가 따로 없으니까 여야가 예. 좀 협치의 모델을 보여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시급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추석 전 급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 또한 또 야당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어떤 제가 제 경험이나 제 전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전에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됩니다. 되고 다만 그 전까지 줄다리기가 있겠죠. 있겠지만 추석 전에 이거 왜냐하면 추석 전에 빨리 긴급히 추경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단독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뭐 여야가 그 정도 정치력은 있을 합의는 거다.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게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작이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그 평을 하면서부터 서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건데 먼저 이재명 지사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세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지역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오히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손실만 있다. 이렇게 전면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 홀로서기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청년 수당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기본 소득이라든지 기본 주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시대가 요구하는 이슈를 선점해서 본인이 오늘날에 이재명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도 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고 예. 대선 가도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구 보고서가 상당히 객관성이 있으려면 일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10년에서 2018년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19년, 20년에 대거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의 지자체가 한 93%가 반영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조사 대상은 거의 뭐 50%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의 객관성이 상당히 좀 결여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한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서
굉장히 뭐 문책을 요구한다라든지 또는 뭐 적폐로 몰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일부 의원이 분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자체장인 전문가의 이런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건 고질적인 문제이다. 어찌 보면 식견이 얕음을 내보인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윤희숙 의원이 좀 제가 볼 때 논리적인 비약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 개인의 의견인데 그걸 정치권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을 했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사이다 발언으로 본인이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본인이 선택이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나름대로 좀 정치적인 중량감을 키우겠다라는 계산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럼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했거든요. 특히 이제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저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흙탕 싸움 가지 말고 과연 이게 그러면은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또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차원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해서 예. 정책적인 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아니 워낙 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조세현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 적폐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그 국민적인 기대라고 합니까? 그거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일개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유력한 여권의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선 재정연구원입니까? 국책기관의 연구에 대해서 적폐다 했는데 보통 적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정부에서 적폐다 하면 적폐 청산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말로 감옥에 많이 보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 국책 연구기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학문의 자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 뭐냐?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유는 내가 보장한다, 인정한다. 이 볼테르를 비롯한 유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말할 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그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원이면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냥 적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공수처하고 결합을 하면은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학문 연구기관 당사자들의 그런 결론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한다,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적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우선 정치인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예.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뭐 윤희숙 의원이다 많은 정치인들하고 이제 근데 정치인들끼리는 충분히 좀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간 좀 과격한 말이 오고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화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저렇게 하느냐. 이재명 지사의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권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이낙연 지금 의원이지 않습니까?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와의 차별성, 그 뭐냐면은 지금 말해서 야당하고 싸울 수 있는 투사는 나밖에 없다.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싸움을 걸고 또 싸움이 오면은 좀 과격하게 보일지라도 계속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알겠습니다. 역시 예. 이재명밖에 없구나.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적폐라는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예.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쭉 본인이 5번이나 입장을 밝혔는데 맥락을 보면 약간 피해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조세현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 같다. 즉 그 얘기는 대기업 재벌 집단의 이익을 옹호한다. 그런 이제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좀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히려 좋은 생산적인 정책 토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듯한 그런 발언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예.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정책 토론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공개 토론에 제안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도 오케이. 공개 토론회 하자. 그럼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손에 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른바 여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과 정책 토론해서 본인이 또 만약에 선방하거나 이기면은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 토론의 장을 두 사람이 열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서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표현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두 분 다 좀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없으려면 좀 더 생산적인 정책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일단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던 김홍걸 의원이 제명 결정이 났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좀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때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당히 수세적인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비상징계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홍걸 의원 하면은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도와서 대통령을 만든 그런 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제명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낙연 신임 대표가 신임 대표로서의 확실한 기강 잡기 플러스 자신만의 좀 색깔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요. 그래야만 이제 본인이 앞으로 대선 주자에서 뭔가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같은 윤리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의 의원이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수진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총선 전후의 재산 신고 관련해서 11억의 재산이 늘었다.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덕흠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명의 건설회사에서 뭐 수천억 원의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도권을 좀 잡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면죄부를 준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완전히 비판할 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육지책이다. 왜냐하면 김홍걸 의원을 호남표를 의식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예. 일반 국민들 정세에 보면은 예컨대 조국은 아빠 찬스다. 또 뭐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은 엄마 찬스다. 이런데 김홍걸 의원이야말로 아빠 엄마 찬스예요. 어떻게 보면 불공정과 반칙의 역대급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로 공천했는지가 사실은 의심이죠. 그건 오로지 호남표 때문에 했는데 뒤늦게라도 뭐 이제 자진 탈당시키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꼼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민주당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나마 그래도 50점은 된다. 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이상직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직 의원은 김홍걸 의원은 개인 비리 문제지만 이상직 의원은 지금 노동자 605명을 그냥 대량 해고했어요. 지금 와서 민주당에서 늘상 하는 말이 공정과 노동자의 편이라 했는데 이상직 의원 케이스는 이것은 민주당의 그동안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저는
김홍걸 의원 케이스보다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오히려 국민들이 더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나중에 드려보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김홍걸 의원에 대한 이런 제명 결정으로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재산 신고 누락 관련된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당내에서 부담이 좀 덜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 원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 재산 신고를 숨기는 데 대한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재산이 좀 이렇게 누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걸 의원 케이스는 이제 국민들 볼 때 너무 심하다. 지금 말해서 뭐 아파트도 뭐 몇 채 그냥 쇼핑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본인의 나이나 이런 경력에 비해서 재산 형성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냥 물려받은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저는 뭐 당은 다르지만은 어떻든 빨리 조치를 한 것은 100점은 아니지만 50점은 된다라고 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좀 짚어주신 것처럼 뭐 호남표를 의식해서 이제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자리가 지금 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명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부담은 없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정치적인 이제 부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낙연 신임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참마속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홍걸 의원에서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낙연 신임 대표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게 전격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국면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차별성을 좀 보이는 그런 선제적인 입장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했고요. 이런 부분이 그럼 이제 과연 호남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게 좀 궁금해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호남 유권자들도 굉장히 정치적인 감이 빠르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홍걸 의원이 보여진 태도가 민주당 입장에 지금 부동산 투기는 엄단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상당히 상반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도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상직 의원 된 관련 문제는 뭐 김홍걸 의원의 재산 누락과 관련과는 전혀 뭐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짚고 싶으신가요? 여러 번 우리 교수님도 지적했지만은 김홍걸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거 이외에는 도대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냐. 예컨대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수감 생활까지 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기다, 재산 축소 신고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비례대표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든 그럼에도 그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은 지금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고용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지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605명입니까? 대량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인 피해가 많은 수천 명의 그 고용자들한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민주당이 그동안 항상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하면서 노동자는 우리 편이다라고 했는데 그간의 그 민주당의 정책이나 행동과는 정반대의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유심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직 의원이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김홍걸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보다도 더 든든한 뭐 뒷배가 있어서 저렇게 지금 아직도 뭐 별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집권 여당에서 좀 엄정한 또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엄정한 조치라는 게 제명을 의미를 하시는 여러 가지가 건가요? 있겠죠. 이제 이상직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탈당도 있을 수 있고 제명도 있을 수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국회 차원 정말 엄정하게 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그 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데 예. 지금 꼼수다라고 나오는 것이 저렇게 제명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국민들의 세비가 수억 원 지급되기 때문에 이거 꼼수 아니냐라는 그런 또 평가가 예, 있는 그 것이죠. 부분은 김홍걸 의원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시는 네. 거죠. 아직 이상직 의원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민주당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기류가 강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명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김홍걸 의원과 이상직 의원이 좀 다른 부분이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안이 좀 단순해요. 부동산 관련이니까 바로 입증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소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소명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본인 측에서 뭐 거부 안 했다고 하지만 그렇죠. 아니란 또 그리고 입장을 내놓긴 탈당을 했죠. 요구를 했는데 이제 탈당하면 비례대표니까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제명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안이 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또 넓고 그리고 이제 제명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또 본인이 또 탈당할 수도 있고 탈당한다면 또 의원직은 본인이 그대로 유지가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좀 고민을 하는데 일단 강경 기류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면은 이번 주에 정리한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굉장히 민주당은 아무래도 친노동 정당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상반되는 행동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뭐 대량 해고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고용보험료 5억을 내면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5억도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예. 종합해서 강경한 그래서 심할 경우는 제명 처리 결론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논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충돌 논란에 지금 휩싸인 상황입니다. 피감 기관에 있는 공사를 편법으로 수주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내일 박덕흠 의원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 오후에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멍군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제 본인들이 멍군을 내야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과연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건설업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건설부에 간사를 했는데 간사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피감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에 사업 수주를 한 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려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1,000억 원,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대략 또 뭐 한 480억 이렇게 하면 뭐 한 2천억까지 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이해 충돌이고 예.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그리고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포괄적 뇌물죄로 고발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백지 신탁을 했어요. 갖고 있는 이제 건설회사 주식. 근데 이제 그게 처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고 그래서 또 본인이 이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할 때 골프장을 매각을 했는데 그때 200억을 더 비싸게 주고 샀다. 그래서 그 돈을 정치 자금으로 빼돌렸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고발까지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그런 상황인데 수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전에 과연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